2012년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국제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상호소통과 이해입니다. 먼저 개사를 해주실 분은 최재목 교수이십니다. 그럼 최재목 교수님의 개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개사를 하게 된 최재목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고 해서 준비된 발표를 간략히 읽고 또 말씀드릴 건 소개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 또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상호소통과 이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동북아 역사재단과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국내 석학, 기빈류를 모시고 국제학술대회를 가지게 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북아 역사재단 김학준 이사장님, 그리고 영남대 이호수 총장님, 또 기조 강연을 맡아주실 네덜란드 라이덴대 한국학과 학과장 지내셨고 또 석좌 교수이고 현재 동아시아 학술은 석좌 교수로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 석좌 교수로 계신 원라번 교수님, 아울러 지금 좀 늦게 오십니다. 김선표 외교통상부 심의관님, 그리고 이동건 국제대학 이사장님, 공재성 대구 MBC 기획단장님 등등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평화를 존중하며 공동의 새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이른바 발상전환을 깨보자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영토 문제는 당장 해결될 사안들이 아닙니다. 인국의 평화 정착과 공동선을 향한 실질적 상호 협력이라는 가치 설정과 인식의 공유, 진정 어린 지성적 노력을 통해 점차 해소돼야 할 문제들입니다. 현재 동아시아 영토 분쟁은 기본적으로 건대기 제국주의 영토 확장 야욕에 따른 부사물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역사적 문제이며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자 토론자 소개를 간단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곽진호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현대성 국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이케우치 사토시 일본 나고야대 교수님이십니다. 벨라박 러시아 과학원 동양연구소 책임연구원이십니다. 중국 청와대학교 윤호 연구원입니다. 박동훈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오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오카다 다케시 계명대학 계명문화대 교수님이십니다. 같은 토론을 맡아주실 동북아 역사재단 김영수 교수님이십니다. 그 영남대학교 김호동 교수님, 그 송희영 박사님, 김수희 박사님. 네, 이상 개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의 독도연구소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상호소통과 이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국제학술대회에 친히 참석해 주신 동북아 역사재단 김학준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올라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국제 태백학회 이사장님, 이동근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남대학의 독도연구소는 그동안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여러 각도에서 입증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고지도를 통해서 한국에서 발간되는 지도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발간된 지도, 또한 심지어 우리는 독도의 여러 가지 그 식물 자원 또는 바다에 있는 어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 생태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화, 역사적인 접근도 동시에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국제학술대회가 갖는 주제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상호 소통과 이해, 우리 동아시아 문제는 사실은 이러한 상호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국제학술대회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의 학자들도 참여를 하셔서 상당히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국제학술대회에 귀중한 발표를 해주시는 발표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러시아, 중국,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에서 오늘 발표를 위해서 우리 한국을 방문해 주신 학자 여러분들께서 이 한국의 특별히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즐기시고 한국의 훈훈한 인정을 느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와 오랫동안 인연을 유지해 왔는데 오늘 이처럼 뜻깊은 학술대회에서 축사의 말씀을 올리게 되니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테마는 독도 그 자체라기보다 바로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입니다. 아주 적절하고 좋은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듯이 동아시아에서는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일본에서는 극우 세력이 발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단 독도 문제뿐 아니라 이른바 종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조차 그것의 존재를 사실상 부인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격분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아시아의 평화는 위협되게 마련인데 그러한 점에서 우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이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이해를 큰 테마로 잡은 것은 매우 현명하고 바람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뜻깊은 학술회의를 위해서 우선 외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일본에서도 와주셨고 또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와주셨으며 특히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의 석학이신 이 월러벤 교수께서는 현재 성균관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의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오늘 기조 발표를 해주십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한국학과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도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성균관대에 계시는데요. 왈라반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영어로 하시라고 보는데요. 제가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두 줄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니까요. 한국이 영유권, 즉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의 어떤 반일 감정을 자극한다든가 하는 그런 감정적 대응을 좀 자제하고 애국 언론에 독도 문제를 알리는 문화 콘텐츠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편이 한국에 더욱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핵심 내용을 가지고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말라비 교수님, 기조 강연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말라비입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돼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발표하는데 그것을 저한테 한국말보다 조금 쉬우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vents in the summer and fall of this year seem to have been purposefully designed to underline the need for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countries of East Asia. The organizers and all the participants of the conference certainly will have followed what happened with particular interest, but no ordinary citizen reading the paper or watching television can have missed the expressions of passionate anger regarding territorial problems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Two facts stand out in all this. The first is that the tensions do not only exist between the states that we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in the Second World War, although the experience of that war and the unresolved issues it has left are an important aggravating factor. Actually, there is tension about territorial issues in every possible permut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untries of East Asia, while the Philippines, Vietnam and Malaysia are also involved in some of these conflicts. 통역은 번역본이 책에 있기 때문에 요약 통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여름과 가을의 사건들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용이 주도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학술회의의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동안 벌어진 사건들을 오늘 확실하게 추적할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이 모든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비록 전쟁의 경험과 그것이 남긴 미해결 쟁점들이 중요한 적대 요인이 되긴 하지만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서로 갈등했던 국가들 간에만 긴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모든 조합에서도 이런 형태의 영도적 쟁점에 대한 긴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The second striking fact is that these are not conflicts just between states, between governments, but in several cases the public joins in the fray on the basis of nationalistic sentiments. This has been most dramatically illustrated by the Chinese protest against the Japanese claims over sovereignty over the Senkaku or Jiaoyu Islands, but also by Korean public fury over Japanese claims to Dokdo. Such outrage is fueled by socially transmitted memories of colonial abuse and war crimes. Thus, the anger about the territorial conflict, of which there are countless examples all over the world, is aggravated because of such abominations as the denial or belittling of the problem of sexual slavery organized for the benefit of the Japanese war effort in the Second World War. The rhetoric of protest is often violent and belligerent. Veterans of the Korean Marines protesting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I witnessed some years ago carried placards saying that the cure for a mad dog is the cudgel, and large photographs depicting the Japanese emperor and prime minister with black bands over the photos as if they had died, while they loudly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go to war over the issue. Considering all this,
is it realistic to expect cooperation among the nations of East Asia?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consider the ques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uropean history.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단지 국가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정부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서 대중은 민족주의적 감정에서 이런 분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센가쿠 또는 다오이다오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항한 중국인들의 항의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 대중들의 분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폭력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전이된 식민지 약탈과 전쟁 문제들에 대한 기억에 의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런 예들이 존재하는 영토적 갈등에 대한 분노는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이 저질렀던 종군 위안부 문제의 부정 또는 무시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한 징후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일까요? 나는 유럽 역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보라고 당신들에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I'm certain that you all know that armed conflict has been frequent in Europe, but I wonder whether you realize how common it has been. If I take in the country I've grown up in, the Netherlands, as an example, over the centuries there have been wars with Spain, France, Germany, England, Sweden, Austria, Belgium, and Indonesia. Britain for centuries was the arch enemy with whom the Dutch competed for maritime supremacy. France was another frequent opponent, and during the reign of Napoleon, the Netherlands was briefly annexed by it. In the 20th century, in the First World War, the horror of battle between troops equipped with modern arms took unprecedented forms. The Battle of the Somme in 1916, which lasted for 4.5 months, took over 1 million casualties, dead, wounded or missing, with the British losing 60,000 men on the very first day. Altogether, the Great War, as it was initially called, probably took the lives of over 16 million people, civilians included. Yet worse was still to come in the Second World War, with an estimated loss of 60 million people. Of course, this was not all in Europe, but in Europe the Russians alone suffered 20 million fatalities. Suffering in many places was enormous. The most horrendous aspect of the war was the systematic, industrialized extermination of the West and East European Jews in what is now referred to as the Holocaust. 유럽에서 군사적 갈등이 많았다는 사실은 다들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자주 벌어졌는지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성장한 네덜란드의 예를 들면 수세기에 걸쳐 네덜란드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인도네시아 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영국은 해양 패권을 놓고 네덜란드와 경쟁하는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자주 네덜란드의 적국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통치기에는 프랑스에 병합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1차 세계대전 때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 간의 전투는 전례 없는 공포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소무 전투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영국은 단 하루 만에 6만 명을 잃었습니다. 비록 초기 대전쟁이라고 불린 1차 대전이 16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지만 6천만 명 이상의 추정 사망자를 낸 2차 대전에 비하면 약과였습니다. 곳곳에서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가장 끔찍한 측면은 지금은 홀로코스트라 일컬어지는 동서유럽 유태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산업화된 제거였습니다. Altogether, Europe has a history of many centuries of competition and armed conflict, culminating in the bloodiest and many respects most cruel war the world has seen. Not a good basis for the creation of a brotherhood of nations, one would think. And yet, although various forms of hatred, aversion, and mutual prejudice continue to exist,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toward European Union. If we consider the explosive matter collected because of the memories of this war, this deserves to be called a miracle, no less than a miracle on the Rhine of the economic re-emergence of Germany, or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n spite of present problems, one might even think of the European Union as an economic miracle too, because if one looks at its economic power, its economic output in 2011 as a whole,
its gross domestic product adjusted for purchasing power parity. This was estimated to be the largest in the world, larger than that of the US and China. I should add that these computations are not of a biased Europhile, but of the American CIA. 전반적으로 유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고 많은 측면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의 최고조까지 다다른 수세기에 걸친 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국가 간 형제의 창설을 위한 좋은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다양한 형태의 적대감, 혐오, 상호 선입견 등이 계속 존속함에도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을 향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쟁의 기억에 의한 폭발적 문제들을 고려하면 이것은 독일의 경제 부흥인 라인강의 기적이나 한국의 한강의 기적 못지않게 기적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을 경제적 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EU 전체의 경제적 총생산량은 미국 및 중국을 능가하여 세계 1위로 추정되었습니다. In a way, it was because of the ravages of war that people started to entertain the idea of a federation or unity of European nations. Already after the First World War, there were visionary people who had been shocked by the barbarity of modern warfare and called for cooperation rather than strife. Supported by the German former Chancellor and the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Gustav Stresemann, in 1929 the French Prime Minister Aristide Briand launched a plan for a federation of European states which would remain independent and sovereign nations but abolish impediments to commerce like customs duties and adopt a system of collective solidarity. All ideals that would be realized only much later. The rise of Hitler in the 1930s made further talk about Franco-German reconciliation impossib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Germany and France was, and is still, essential in the construction of European cooperative institutions. Thus, for the time being, no progress could be made, but the ideal was not forgotten and reinforced by the Second World War. Ironically, the Germans unwittingly promoted this by arresting prominent intellectuals in the countries they occupied, some of whom would be shot whenever the armed resistance movements in these countries killed some Germans. While these intellectuals were imprisoned together, they would discuss at length what should be done after the war and wha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nother war from arising. One of these intellectuals was the Dutchman Max Koonstam,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the European Union, who closely worked together with the Frenchman Jean Monnet. Monnet is universally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figure in the history of the European Union. He was a truly exceptional figure who had done so much to promote American support of Great Britain before the US itself got involved in the war, and also to convince the US to actively join the fight, that the celebrated economist John Maynard Keynes estimated he had all by himself shortened the duration of the Second World War by a year. Jean Monnet became a member of the French government in exile, and in 1943, while the war was still raging and many other matters were likely to demand his attention, he made a far-sighted speech in which he said, "There will be no peace in Europe if the states are reconstituted on the basis of national sovereignty. The countries of Europe are too small to guarantee their peoples the necessary prosperity and social development. The European states must constitute themselves into a federation." 어떤 측면에서 사람들이 유럽 국가들 간의 연방이나 통일에 대한 생각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전쟁의 파괴적 약탈량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1차 대전 이후 근대적 전쟁의 야만성의 충격을 받고 투쟁보다는 협력을 주창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전 수상이자 당시 외무장관이던 슈트레이제만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의 브리앙은 1929년 각국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남지만 통상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집단적인 시스템을 채택하는 유럽 국가들 간의 연방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 한참 후에야 실현되었습니다.
1930년대 히틀러의 부상은 독불 간 화해의 지속적인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독불 간 관계는 유럽 협력기구 건설의 핵심이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얼마 동안 어떤 진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생각은 잊혀지지 않았고 2차 대전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일은 자신도 모르게 점령국 지식인들을 구속함으로써 이것을 더욱 촉진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국가에서 무장 레지스탕스가 독일인을 죽일 때마다 총살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지식인들 중 한 명이 네덜란드인 콘슈탐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 건설자 중 한 명이었고 모네와 긴밀하게 일했습니다. 모네는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힙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의 추정에 의하면 그는 혼자의 힘으로 2차 세계대전의 기간을 1년 단축시켰습니다. 그는 프랑스 망명 정부 일원이 되었고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미래를 내다보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만약 국가들이 국가적 주권에 기초하여 재건될 경우 유럽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자신의 국민들에게 필요한 번영과 사회적 발전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작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스스로 연방을 형성해야 합니다. When the war had ended in 1946, Winston Churchill echoed the ideas of Jean Monnet by advocating a United States of Europe, but Great Britain was not to play a role in the first phase of the creation of the European Union. The 6 countries that first created a cooperative institution,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ittee, were France, Germany, Italy, Belgium, Luxembourg and the Netherlands. The inclusion of particularly Germany was remarkable. It had practical aspects. France was completely depending on German coal, but was also motivated by a more idealistic mindset. When Max Konstam visited Germany after the war, he realized that the terrible poverty and destruction he witnessed there could not be left unattended, partly for humanistic reasons, but also because in the long run the effects would be deleterious not only to the Germans, but to all Europeans. In this, the aftermath of the First World War had provided an important lesson. Although the Germans had not been guilty of the abominable crimes they committed in the Second World War, in 1919 the victors, through the Treaty of Versailles, had imposed a harsh, vindictive regime on the Germans. The resentment this caused in Germany favored the rise of Hitler, who by opposing the Versailles Treaty catered to German nationalism. John Maynard Keynes, who took part in the Versailles Conference, had already warned against the devastating effects of the reparation payments that had been imposed on Germany, but to no avail. After the Second World War, fortunately, more enlightened ideas prevailed, and positive efforts were made to draw Germany, actually West Germany, back into the fold of prosperous democratic nations. 전쟁이 끝난 1946년 처칠은 유럽 합중국을 주장하며 이런 생각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유럽연합 창설 초기 단계에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초로 협력기구인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를 만든 6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베네딕스 3국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이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 측면의 반영이었습니다. 즉 프랑스는 독일의 석탄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이상주의적 마음가짐에 의해 동기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전후 콘슈탐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는 거기서 목격한 끔찍한 가난과 파괴가 부분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결과들이 장기적으로 독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인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1차 대전의 결과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베르사유 강화 조약을 통한 전승국들이 독일의 강한 보복적인 레짐이 야기한 반감은 히틀러의 부상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반대하며 독일을 민족주의로 이끌었습니다. 베르사유 회담에 참여했던 케인즈는 독일에 부과된 전쟁 배상금의 파괴적인 효과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다행히 좀 더 계몽적인 사상이 우세했고 독일을 번영하는 민주국가의 대열로 끌어들이려는 긍정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Modest as may seem,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created in 1951, was intended to be the foundation for further development of more than an economic order, which in time
duly took place. First, in 1957, the original 6 countries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formed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with a much wider remit. The EEC developed a common agricultural policy, subsidizing the activities of farmers in the member countries. The main architect of the agriculture policies was a Dutchman, Sikko Mansholt, who had been shocked by the famine in the western part of the Netherlands in the last year of the war and the great scarcity of food in the immediate post-war years, when a system of distribution had to guarantee a minimum of nourishment for everyone. 비록 그런저런 정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1951년 창설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경제적 질서 이상으로 적절한 시기에 발생한 지속적 발전의 기초를 이룰 수 있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첫째, 1957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최초 창립 6개국은 훨씬 더 폭넓은 과제를 안은 유럽 경제 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1960년대 나머지 국가들이 EEC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영국이 1967년 그다음에 가입했습니다. 1992년 유럽연합의 창설은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공식적으로 경제 분야를 넘어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1992년 조인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래 회원국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27개의 회원국이 있습니다. So, in the 1960s, other countries started to join the EEC, most notably Great Britain in 1967. A milestone was the creation of the European Union in 1992, which formally extended activities to other matters than the economy. Since the Treaty of Maastricht was signed in 1992, the number of member countries has steadily grown and now comprises 27 nations, with more wanting to join. The economic crisis of recent years has made many people wonder if the euro and the European institutions are really a good thing. No doubt things could have been done better. The common currency should not have been introduced before the mechanisms were in place to adjust problems in a manner that was available to single nations before the transition to the euro was made. But critics of the euro and the EU often tend to forget why the European Union was seen as an ideal in the first place. It was the widely felt conviction that the horrors of 2 world wars should not be repeated. Seen in this perspective, the EU has been extremely successful. There are certainly tensions and friction between individual member states, but these do not lead to catastrophic decisions. Even countries as mutually friendly as Belgium and the Netherlands have matters of contention that engender passionate emotions in some people. Yet the thought of European states once again declaring war on each other nowadays seems absurd. In this connection, it is particularly meaningful that 3 countries that were part of the former Yugoslavia, which have a history of mutual hostility, Serbia, Bosnia and Montenegro, are about to join the Union. 최근에 유럽의 경제 위기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로화나 유럽 통합 기구들이 정말 좋은 것인지 어떤지 회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것들은 좀 더 좋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공동통화는 회원국들이 유로존으로 진입하기 전에 개별 회원국들에게 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자리 잡기 전에 도입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로화와 EU 비판론자들은 때때로 왜 유럽 통합이 처음에 하나 이상으로 보였는지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차례의 세계전쟁의 공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널리 공유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유고 연방의 일부였고 상호 적대적 역사를 가지고 있던 세르비아, 보스니아, 몬테니그로가 EU에 막 가입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It is, I immediately admit, extremely difficult to imagine the countries of East Asia following the European example and establishing an East Asian Union. On the other hand, the history of the formation of the European Union should convince skeptics that the seemingly impossible can be done. Think of the millions and millions of fatalities, the ghostly parade of all the dead of the 2 world wars, tens of millions of people, men, women, and children, the unspeakable horror of the Nazi extermination camps, the merciless bombing of civilian populations, all the cruelty and betrayals of a violent century, widespread hunger and poverty,
and think of the hate and resentment caused by all this. Paradoxically, it was because of all this, not in spite of this, that far-sighted men and women,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hatred for the enemy, conceived a vision of unity and mustered the strength to realize this ideal. A man like Max Konstam had been held hostage by the Nazis with the daily threat of execution as a reprisal for killings by the resistance group hanging over him. Seko Mansholt had been active as the commander of an underground resistance group. They had good personal reasons to hate the Germans, but instead they made efforts to bring peace and prosperity to them, the Germans, as well. 저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사례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연합을 창설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유럽연합의 형성 역사는 회의론자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줬습니다. 수백만 가지 불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콘슈탄 같은 사람은 나치에 의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레지스탕스의 저항에 대한 보복으로 매일 처형의 유혹을 받는 인질이었습니다. 만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독일인을 증오할 충분한 개인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If we look at the present situation in East Asia, there are actually many encouraging signs. The countries of East Asia are engaging in flourishing trade with each other in a way that was unimaginable in the 1980s.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completely closed off from what was then called Red China in English,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has become an important trading partner of China. The economic relationship with Japan has always been of major importance. Even with Nor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has still relations that are based on the concept of mutual benefit in the form of the industrial complex in Kaesong. The mainland Chinese have a quite relaxed relationship with Taiwan, with visitors from both sides crossing the straits continuously. There's generally a considerable movement of persons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not only of businessmen, but also of academics, artists, students, and last but not least, tourists. The result is that xenophobic, one-sided forms of nationalism increasingly become a thing of the past.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을 보면 실제 많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1980년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서로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 중국과 완전히 경계되었던 한국은 외교관계 수립 이후 중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개성산업공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호 호혜의 개념에 기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는 대만 해협을 건너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외국인을 혐오하는 민족주의의 일방적 측면들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Perhaps the time has come also for East Asian countries to rethink the meaning of nationalism. In Europe, the concrete steps toward European Union, and with that towards a lasting peace, would have been impossible without a revaluation of concepts such as patriotism and nationalism, which previously mostly were seen unquestioningly in a positive light. The tragic events of the 20th century made people realize that nationalism in its more exclusionist forms, when one's own nation is seen as of supreme importance and more valuable than other nations, can be a dangerous thing. A song that in the past was used as the Dutch national anthem illustrates this. It contains the explicitly racist phrase, "Dutch veins by foreign blood untainted." The dangers of nationalism were felt keenly by my own generation, that of those who were born not long after 1945. I have to confess that when I first came to Korea in the 1970s, this mindset, which had been shaped by European experiences, made me feel very uncomfortable when I was confronted with Korean ideas about the nation Minjok. Since then, I've gradually come to understand that the nationalisms of East Asia have been functional in promoting national independence and solidarity, and I've defended nationalistic Korean historiography against the attacks of Western colleagues
who could only see its negative aspects. Because of the particular circumstance of East Asia, and certainly of Korea, nationalism has been as much needed as it was in 19th century Europe, at a time when the modern European nation-states were taking shape. But at the present, it seems to me that it will be more conducive to peace in East Asia if nationalism is downplayed rather than stimulated. 동아시아 국가들도 민족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EU를 향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지속적 평화에 대한 확고한 조치는 애국주의 혹은 민족주의와 같은 개념의 재평가 없이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이전에는 대부분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여졌습니다. 20세기 비극적인 사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배타적인 형태의 민족주의, 즉 자신의 국가만을 특별히 중요하고 다른 국가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그런 민족주의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국가 내에 외국인의 피로 오염되지 않는 네덜란드인의 혈관과 같은 그런 인종주의적인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위험성은 제가 속한 전후 세대에 강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1970년대 처음 한국에 와서 민족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에 아주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차 동아시아의 민족주의가 민족적 독립과 단계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만 보는 서구 동료들의 공격에 한국 민족주의적 한국 역사학을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민족주의 만약 현재 민족주의가 자극되지 않고 그 역할이 축소된다면 저는 그것이 동아시아의 평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In this regard,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stimulating nationalistic emotions among the public rarely will do much good to the w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see specific problems. It's a simple truth that other nations' nationalisms are not attractive. In the eyes of an international audience, they will even become repugnant when accompanied by violence. The violent anti-Japanese protests in China because of Japanese claims to the Diaoyu Islands,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have damaged rather than reinforced that claim. Korean efforts to stimulate public awareness of the Tokto problem are much more innocent, but with regard to these two, I would like to advise caution. Recently, foreign journalists were invited to Tokto. I've seen the BBC report of this, and on the basis of that would say that no one who saw this in the West will have been convinced by such programs that Tokto is Korean soil. At best, viewers will have been puzzled and perhaps slightly amused by the middle-aged ladies who, waving a Korean flag, profess their love for the island. At worst, they will have been irritated by the rhetoric of the policeman who declares he is willing to die for the defense of Tokto. The more strident nationalistic declarations are, the more people will suspect there is something wrong about the Korean claims. I can reassure you that personally I have no doubt that Tokto is Korean territory. The mere fact that the year 1905 plays a crucial role in the Japanese arguments is enough to show that the Japanese claims are closely linked to Japanese imperialism. But the ways to preserve Tokto as Korean territory should be examined dispassionately. Tokto is not in immediate danger of being taken over by the Japanese. As long as peace is maintained in East Asia, there is little chance that Korea will lose authority over the islands. In this context, it is difficult to see what positive effect campaign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okto can have. Within Korea, they stimulate anti-Japanese feeling without contributing to the sovereignty over the island, and internationally they may even produce an adverse effect. At least the actual effect of publicity campaigns addressed to an international audience should be studied. In my personal view, Korea will benefit much more, also if it comes to territorial claims like this, by the soft power of its cultural products. In this, Korea has been lagging behind Japan, which already in the 19th century managed to get a hold on the imagination and affections of Westerners with its ukiyo-e prints, lacquerware, and kimonos. Korea is catching up, but it will take time.
In the meantime, I would advocate due attention to the gathering of academic knowledge, legal and otherwise, to shore up Korean authority of the island, but also refraining from public campaigns that stir up nationalistic feelings, which have a momentum of their own and a tendency to get out of hand. 이런 관점에서 대중들 사이에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특정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타민족의 민족주의가 매력적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국제적 청중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은 폭력까지 동반된다면 아주 불쾌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일본의 다오이다오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여 중국 내에서 벌어진 폭력적 반일 시위는 국제적 관점에서 그런 주장을 강화시켜주기보다 오히려 더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대중들에게 더 각인시키려는 한국의 노력은 훨씬 더 순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하여서도 저는 조심하라는 조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최근 외국의 언론인들이 독도로 초대되었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서구에서 이것을 본 어느 누구도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확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청자들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겠다고 선언한 한국의 한 경찰관의 웅변에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민족주의적 선언이 더 귀에 거슬리면 거슬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의 주장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할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떤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905년이 일본의 주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본의 주장이 일본의 제국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독도를 한국 땅으로 보존하는 방법들은 냉철하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독도는 일본에 의해 탈환될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되는 한 한국이 독도에 대한 주권을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중들에게 독도 문제를 인식시키려는 캠페인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영토적 주장에 대해 문화적인 파워에 의해 한국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일본에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한편 저는 독도에 대한 한국인의 주권을 지지해줄 당연한 학문적인 지식의 집합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는 대중운동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신의 모멘텀을 가지고 통제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By way of conclusion, I would like to draw two messages from the example of the European Union I have discussed. The first is that it shows that truly visionary leaders, men with both the ability to get things done and the patience to gradually build up something, can overcome the barriers of resentment and hatred due to the most horrible crimes against humanity imaginable. And in this way, they're able to create new structures that will guarantee a lasting peace. This is, in my view, truly something which deserves a Nobel Peace Prize. 저는 제가 논의한 유럽연합회로부터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유럽의 역사적 사례는 진정으로 비전을 가진 지도자들,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점차적으로 만들어내는 인내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인간성에 대한 가장 흉악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분노와 적대감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속된 National Union, but not sufficient to actually translate ideals into reality. The present conflicts between East Asian nations arouse great emotions, but their resolution should take place in a spirit of reconciliation and require a willingness to conceive plans that transcend purely national concerns. It should not take another catastrophic war to convince the nation of East Asia of this. 두 번째로는 동아시아는 유럽의 경로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의 공포가 사람들로 하여금 초국가적 연방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데 충분했지만 그런 이상을 현실화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은 엄청난 감정을 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의 해결은 화해의 정신 속에 나타나야 하고 순수한 민족적 관심을 초월하는 계획을 구상할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이것을 환기시킬 또 다른 재앙적인 전쟁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그 영토 문제보다 그 역사를 보면 그 영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염두하면 그 모든 문제를 영토 문제도 해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그 다음 발표는 이윤 소장님의 발표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이훈입니다. 오늘 제 그 발표 주제가 근대 동해바다를 둘러싼 표류민의 송환인데요. 왜 독도연구소에 있으면서 독도가 아니고 표류인가라고 좀 의아해하실 분도 이 중에는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대 이전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영토 문제로 한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간에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기 이전에는 이 표류민 송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 근대 아시아 국가 간의 그 상호 소통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 조선인의 일본 표착 사고는 일본 열도 주민이 한반도에 표착하는 사고의 거의 10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 그 일본 열도에 조선인이 표착한 사고는 그 사고 건수로만 보면은 1000건이 넘고 표류민의 숫자도 10,000명을 넘습니다. 1년에 평균 4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한 셈인데 이제 조선의 표류민들은 전라도와 경상도가 거주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체 사고의 9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전라도 해역에서 사고를 당해서 일본으로 표착했다기보다는요, 전라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로라든지 상업활동 등의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경상도까지 항해해서 동해 해역에서 표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 조선 정부와 일본의 그 중앙 정부인 도쿠가와 마코 사이에 이제 교린이라는 그 외교 이념을 바탕으로 이제 교류를 했기 때문에 자국 연안에 나타난 그 낯선 사람들이 이제 항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표착한 사고라고 확인이 되면 표착지에서 이들 표류민에 대한 구호는 물론이고 이 사람들이 타고 온 배까지도 수선해 줬습니다. 그리고 표류민들을 그 사람 본인들이 타고 왔던 배에 다시 태워서 본국으로 송환을 했는데 본국으로 송환할 때까지 보통 몇 개월에서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기간 동안에 표착지에서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및 배 수리비 이런 것들은 표류민이 하여튼 귀국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표착지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의 경우를 보면은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들은 17세기 중반에 일본 정부가 마련한 그 송환 절차에 따라서 그 표착지에서 나가사키를 거쳐서 대마도를 거쳐서 대마번이 사자를 붙여서 조선으로 데려오는데 데려온 그 송환한 이후에도 표류민들을 구제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을 일본이 조선에 청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요거는 조선 사람들이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송환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 역시 조선이 일본 정부에 그 요청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환동해권 문화권 설정과 한일 간의 교류라는 제목으로 김학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일본해,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동해에 대한 문화권에 상당히 그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모리고이치 같은 그 고고학자, 또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은 오바야시 다요 같은 그런 그 민족학자, 또 그 다음에 가도와키 데이지 같은 그런 그 고대사학자 같은 분들이 이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 동해를 사이에 두고 어떤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연구되고 있고 그런데 45페이지에 이제 스누가 아라시토라는 이게 일본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한데 일본 사람들이 내선일체 말하자면 한국을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일선동조론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일선동원론이라는 걸 주장할 때 주로 많이 이용됐던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가라국의 그 왕자가 스누가 아라시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누가 하는 건 뭐라는가 하면 이게 뿔이라는 그릇과 같은 모습을 하고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스누가라는 지명도 생겼다라고 하는 그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일본석이라는 게 상당히 그 부풀려져 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가락국이 건국된 거는 지금 삼국 유사에 전해지는 가락국에 의하면 AD 43년입니다. 근데 일본 서기에 그 기록된 스누가 아라시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게 이제 그 서우진천왕 소위 그 숭신천왕 65년 BC 33년이에요. 근데 더 재미나는 건 미마나라는 그런 그 이름이 주어진 게 이 천왕의 곡에 나오는 미마키노 스노노 미코도 하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일본에서 그 천황을 흠모해서 미만하는 나라를 세웠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믿을 만한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단지 설화라고 하니까 이야기로 전해지는 건데 가야 사람들의 그 어떤 일본에 도일하던 경로, 물론 일본에서 한국에 온 그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영토 문제 넘어서기, 일본사에서 보는 독도 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현대성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현대성입니다. 이와 같은 아주 훌륭한 국제학술대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제정치 질서 변화기에는 사실 전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분쟁이 상당히 많아지는 걸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급격하게 대도함으로 인해서 동북아의 안보 환경에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군비 경쟁이 서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안보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소위 그 국제정책에서 얘기하는 안보 딜레마 때문에 한쪽이 군비를 높이면 거기에 대비해서 또 다른 한쪽이 군비를 높이면서 굉장히 군비 경쟁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도 해야 되고 협조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파동에서 보듯이 실제로 이렇게 영토 문제 때문에 국민 감정이 굉장히 서로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협조나 교류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군사적인 협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조강연을 하신 왈라벤 선생님의 강연을 아주 감미 있게 들었습니다. 1950년도에 10년간 한일 정부 간의 외교문서를 통한 공방이 있었고 일본이 4차례 우리가 3차례 서로 상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게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에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 문제 연구에서 나온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8년도에 일본 횡성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10포인트라는 걸 걸고 다시 말하자면 일종의 1950년대에 있었던 한일 양국 정부 간의 독도 문제에 대한 논쟁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능력이 게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서로 신호가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도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요즘은 또 지리적이라는 표현까지 넣어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라고 하고 있고 일본도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뭐 우리의 주장이 100% 맞다, 뭐 또 일본에서는 일본의 주장이 100%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주장이 100% 맞는지 이제 이 정도 시점에 왔으면 벌써 이러한 공방이 있었고 한 60년이 지났고 또 그다음에 한 해에 150편 이상의 이런 그 논문이 한국 내에서 쏟아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이 프로파간다에 가까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우리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본인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이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그 삼국사기 이후에 많은 지리지 중심으로 우리 우산도가 독도라는 주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역사학자라기보다는 국제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여러 한국과 일본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이런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삼국사기의 기록이 12세기 나온 기록이고 우리가 그 7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6세기 때부터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 조금 그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종실록 지리지나 아니면 고려사 지리지 신정통국여자상남의 기사들도 본문의 내용과 주기에 다시 부원하는 내용들에 약간의 모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옛날부터 우리 고유영타라고 주장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나 여지지 이후의 기술을 보면 이제 강계고 그 다음에 동국문은 비고에 와서 그러니까 18세기 정도에 왔어야 우리가 우산도가 독도이며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우리 영토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역사학계에서 고정을 이렇게 자꾸 따지다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전부터 우리 땅에 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사기나 일본서기에 나오는 어떤 천황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얘기들을 이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신화에 가깝다고 비판하듯이 우리 자체의 기록들도 그렇게 좀 냉정하게 다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물론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은 감히 국제정치를 하는 학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저를 설득시키면 일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은 아주 쉽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도는 독도에 가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상식으로는 입증하기가 쉽지만 그렇긴 하지만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3국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사실 제가 우리나라 책 기록으로 우리의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주장하기는 100% 정리하기는 좀 어렵다. 7, 80%는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100% 정리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일본 측 기록을 보면 오히려 한국 측 기록보다 명백하게 이것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정리하기가 더욱더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일본에서 나온 독도 최초의 기록인 은주시청 합기도 일본의 서북의 한계를 물론 이제 이케우치 사토시 선생님은 약간의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결정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안용고 활동도 2006년에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안용고 활동의 신빙성도 많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뭐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 2번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확약한 그런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근거로 보면 뭐 우리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우리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것을 법적인 차원에서 국제법 학자들이 보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나라 국제법 학자나 일본 국제법 학자가 아니라 이것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경우에 어떠한 판단을 법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냐를 볼 때는 이 1905년 2월에 있었던 시바네현의 편입고시라는 이 정부의 공식 문서가 주는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옛날부터 고유 영토였던 다케시마를 1905년에 가기결정을 통해서 일본 시바네현에 편입한 것은 옛날 고유영토의 여사의 재확인이라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또 무주지 선점이라고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여기에 반박할 내용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넣었으니까 이것을 항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옆집에서 먼저 상표 등록을 해놓고 우리 보고 상표 이제 쓰지 말라고 하면 이 법정에서 다투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평양 전쟁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까지 조치에 관한 해석 같은 것도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경위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보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 뭐 결정나지 않았다, 애매하게 처리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점유한 상태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일본이 넘겨주시죠. 일본이 결국은 우리 한국의 점유 상태를 묵인하는 상태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일본 정부가 당시 한국의 점유 의사를 묵인했다는 상황에 있어서는 양쪽 다 이제 책임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넘겨주시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땅인 거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 영유권 문제로 아무리 다투어봐도 아까 올라벤 선생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이게 이제 일본이 전쟁을 할 확률은 없고 그래서 이 상태가 그대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영원히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한일 양국에서 되풀이함으로써 실제로 우리 사회도 일본 사회도 굉장히 손해보는 것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한국을 사회를 조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하면 영토 내셔널리즘이라든지 자원 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자꾸 독도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는 독도를 어느 정도 상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시점에서 이 한국과 일본 사회를 보면 2008년에 독도를 우리 한국 영토로 항상 주장해 오신 나이토 세이츠 교수님께서 제이호 추주쇼라는 그 학문 분야에서의 공적으로서 천황으로부터 서문을 받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어떤 사회의 다원성이라든지 어떤 이 국가의 품격을 가지고 우리를 저울해 놓고 한국과 일본을 놓게 된 거예요. 우리는 판정대 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가는 훈장은커녕 아마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어느 정도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너무 독도 우리의 땅이라는 주장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의문을 가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결국은 오늘 월라벤 선생님의 이 기조강연에서 나왔듯이 2차 대전 중에 전후에 이 유럽에 이 분쟁이 없게 하려면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했던 그런 모네 같은 사람은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를 영유권 문제는 이대로 영원히 해결이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영유권 문제 이외의 독도 문제를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논의가 조금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의 영토 문제를 다룬 책들이 다들 10만 부 이상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주장들은 독도는 아마 한국 땅으로도 인정을 하고 북방 영토 문제는 우리 일본으로 여러 가지 이도를 먼저 받든지 아니면 면적으로 둘을 나눠서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던 다양한 논의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일단 영유권 문제는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니까 이거는 별도로 치더라도 그러면 이 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아마 상대방은 더 반감을 가질 테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일본의 역사에서 예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그 일본사에서 그런 문제를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결국 이 독도 문제라는 것이 이제는 영유권 문제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독도가 이상하게
옛날에 1996년도에 사실은 이 배타적 경계 획정 문제, 배타적 경계 수요 경계 획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클로즈업됐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 독도 자체가 어떤 그 자기 목적화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우리가 2006년도에 독도를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 수요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96년 이후에 10년간 전 국민들이 굉장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 감정이 이렇게 보양됐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이제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기가 어렵게 된. 그래서 영원히 이 영유권 문제가 독도까지 찾아오지도 못할 분들은 경계 획정까지도 어렵게 되는 그런 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독도가 사라져도 독도 문제는 남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들어있는 박용환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독도는 100만 년 후가 되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지금의 그 도쿄에서 1700km 떨어져 있는 오키노토리시마처럼 흔적만 남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48년에 미군이 폭격을 하는 바람에 위에 마그마층이 많이 깨어져서 지금 안에 있는 이것은 부슬부슬하게 표면이 지금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풍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잠깐 넘겨주시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1m 남짓한 바위가 오키노토리시마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직경 50m 콘크리트와 철제 테트라포트를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이 제일 위험한 건 티타늄으로까지 이렇게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100만 년 후가 되면 이런 장치를 하고 아마 독도를 보호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독도 문제는 독도가 이 바다에서 사라지더라도 독도 문제는 이 흔적이라도 있으면 결국 양국 간의 문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도 문제는 우리가 조금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늘 그 올라베쌤 제가 자꾸 인용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우리도 문화적인 어떤 이 생각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 그 강남 스타일이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인기를 얻듯이 이제는 어떤 이 영토, 하드한 영토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문화 영토, 경제 영토에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옛날에 어떤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였던 독도가 과연 예전에 우리 6세기 이후에 그 다음에 이 15세기 이전 세종실록 지리지 이전에 과연 그때 이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영토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세계사적 관점에서나 그 다음에 이 근대 국제법 체계에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시기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고유 영토로 옛날에 우리 영토였다는 것만 너무 부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인 상식이나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15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만 그 15명의 구성하고 있는 법률가들이 볼 때는 이건 조금 너무 주장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실제로 지금의 국경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자체가 유럽에서 보면 17세기 이후에 근대국가가 웨스트팔리아 체제 이후에 설정이 된 거고 옛날에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은 사실 영국 국왕의 땅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고유 영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기에는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프론티어에서 보도로 바뀌는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독도 하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주장의 당위성을 조금 더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가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손만 놓아놓고 있을 것이냐 하기보다는 한번 그러면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할 때 일본사에서 찾아보니까 16세기에 이 좋은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좀 잘 알려져 있는 적에게 소금을 보낸다는 그런 그 테키니 시오쿠루라는 이런 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고 이 문제를 독도 문제 해결에 조금 응용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저기 나가노에 있는 두 사람의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신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잠깐 넘겨주시죠. 예, 잠깐 이었습니다만
여기 중간에 갑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말하자면 이 다케다 신겐의 영지였습니다. 16세기 말에 우리는 오다 노부나가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다 노부나가의 가장 라이벌로서 16세기에 오다 노부나가 다케다 신겐이 아마 병사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혹시 일본을 통일을 하고 아마 다르게 일본의 역사가 전개됐을지도 모를 정도의 아주 기마 무적 군단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사가미 쪽 지금의 가나카와 현입니다만 이쪽에 이제 딸을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서로 딸을 이렇게 상호 시집 보내는 쪽으로 해서 이 세 삼국이 코소선 삼국 동맹을 맺고 있었고 나중에 다케다 신게는 지금의 나가노죠 시나노 이걸 먹어버리고 해서 위에 지금의 니카타입니다. 에치고에 있는 우에스기 겐신과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삼국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에치고와 이 시나노의 북부의 지배권을 놓고 계속 이 10년 가까이 5차례 서로 사활을 건 전쟁을 벌였습니다. 잠깐 넘겨주시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사돈이 죽고 이제 아들이 받으니까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스루가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들은 이 호조가 이 장인어른이니까 장인한테 이게 지금 13년에 걸친 동맹을 깨고 자기를 침공했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이 태평양 쪽에서 이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 소금의 루트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우에스기 겐신하고 대립하고 있고 밑에도 이제 적이 돼서 통로가 막히니까 소금이 반입이 안 되니까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에스기 겐신이 소금을 보내줘서 다케다 신겐이 살았다 하는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서로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는 사이였습니다만 나중에 서로 적이 궁지에 빠졌을 때는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적에게 소금을 보낸다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 이렇게 서로 싸우는 중입니다만 이 1900 한번 쳐보시죠. 1986년도에 국제정치학에서는 유명한 투레벨 게임 모델이라는 로버트 파트남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교사항을 서로 양국이 다툴 때는 레벨 1의 지도자 레벨에서뿐만이 아니라 레벨 2에서의 어떤 국민들의 지지나 스포츠 이런 것들도 서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토 문제를 국가의 논리이기 때문에 절대 정부 간 레벨에서는 이게 영원히 양국의 어느 국가가 사라지기 전에는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는 이 밑에 국민 레벨에서 우리의 어떤 논리나 이것이 일본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고 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 조금 화해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해법의 논리를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적에게 소금을 보낸다는 것으로 우리가 영토 문제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도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자꾸 건드려서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고 할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일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던 3.11 대지진 같으면 아주 좋은 예가 되겠죠. 그죠?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일본이 교과서 검증이나 반일백서 외교 청수에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별도로 이제 다른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때도 보면 외교 3.11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이 모금 운동을 하다가 외교 교과서 검증 발표가 있자마자 사실은 모든 지원 활동이 스톱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서로 이런 이 영토 문제가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월라반 선생님 제일 마지막에 영토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아달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담장이 서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이웃이 되기는 이미 걸러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어느 한쪽이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 이 분쟁을 관리하거나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라서 실현 가능성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은 다른 방법으로 보면 아까 제가 모두의 우리가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군비 작년 한 해에 들어간 군비를 보면 어마어마하지만 일본 미국은 여기서 완전 열애입니다. 그죠? 워낙 전 세계의 41% 가까운 7,110억 달러를 전비로 쓰는 어제 잠깐 저희가 간담회에 나왔습니다만 도적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군사 국가를 예외로 하더라도 중국이 1,430억 불을 쓰고 있습니다. 그 5배를 미국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593억 불 쓰고 있고 우리는 12위입니다만 308억 불을 매년 군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PPP로 보면 구매력 평가로 계산을 하면 우리는 일본이 8위, 우리가 9위 정도 되는 식으로 우리도 굉장히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군사비에 1년에 쓰고 있는 양국 합해서 9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군사비에 0.1%만 사실은 이런 그 화해를 역사 화해를 우리가 독일이 스스로 해서 뭐 기업 화해 이런 그 기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과거 역사를 치유하듯이 우리도 한번 이런 식으로 0.1%만 서로 군사비에 0.1%만 객출을 해서 이런 그 평화 인프라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보고 내라 그러면 아마 조금 힘들겠습니다만 적어도 일본과 한국은 서로 여러 가지 가치를 공유하는 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모내가 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진 건 아닙니다만 한번 약간 미친 생각을 한번 해서 감히 오늘 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상호소통과 이해라는 측면에서 그런 주제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도가 넘치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정치학자의 어떤 그 상상력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들어주셨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현대성 교수님 감사합니다.